목요일은 키워드로 알아보는 한 주의 이슈 키워드 바사삭 코너입니다. 키워드장인 MBC 염규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까 온유한에서 잠깐 네. 스포를 했는데 네네. 네. 그래도 오늘의 한 주의 이슈 뭔지 어떤 이슈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바로 어제 있었던 이벤트였습니다. 이벤트죠. 국제 네. 이벤트, 북한과 러시아 사이 정상 사이에 북러 정상회담 소식 관련된 것 가지고 왔습니다. 뭐 오늘 아침에 온 데서 이제 그럼요. 일면으로 예, 다뤘는데 톱뉴스였죠. 이 주제도 참 쟁점이 많아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단순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북한에서 무기를 구하려고 한다. 단순합니다. 깔끔한데요? 북한은 러시아가 가진 첨단 군사 기술을 탐낸다. 그래서 둘이 원하는 걸 주고받는다. 그래서 만났다. 근데 이게 단순히 무기 거래를 넘어서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와 배경을 좀 짚어보려면 그동안 십수년 이상 쌓인 역사적 맥락도 함께 알면 뉴스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 바사삭에서 이 문제 역사적 배경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안보리입니다. 안보리. 네. 이게 안전보장 이사회의 줄임말이죠. 네, 많은 언론들이 안보리 해서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는 미평리 무슨 장한리 이런 아, 것처럼 그런 거 무슨 아닙니다. 리 이런 네. 걸로 착각하실까 봐. 양촌리 이런 거 아니고 이게 유엔의 기관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안전보장이사회, 즉 안전을 보장하는 기관인데요. 영어로는 Security Council, 즉 국제사회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여기서 모든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안보리가. 그러니까 유엔 체제 자체가 2차 대전 이후에 다시는 독일 나치라든지 일본 군국주의 같은 것들이 부활할 수 없도록 국제사회가 제대로 관리하자 이런 차원에서 만든 국제기구가 유엔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안전관리 누가 해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힘센 나라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차 대전에 승전국들이 유엔 체제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강대국들이 좌우지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안보리, 그러니까 유엔 내에서도 안보리 내에서도 좌지우지하는 강대국들을 상임이사국이라고 부르는데요. 상임 이사국. 네, 상임입니다. 여기서 속하는 나라들이 미, 영, 프러 중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유럽, 러시아, 중국. 2차 대전 연합군 세력들이죠. 그쵸. 이 나라들이 이제 함께 힘을 합쳐서 독일, 일본을 싸워서 이겼던 거니까요. 이제 이긴 나라들끼리 자, 우리 이긴 사람들끼리 한번 관리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죠. 그러면 권한이 막강하겠네요. 당연히 싸우면서 이긴 사람들이 뭉친 그렇죠. 거니까 이런 승전국들이 그 이후로 수십 년간 국제 질서를 좌우하고 이제 모색하게 되는데 이런 상임이사국들은 아무래도 전쟁 승전국이니까 특혜를 하나 만듭니다. 거부권이라는 걸 갖습니다. 거부권. Right to veto. 비토,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즉 어떤 현안을 결정할 때 야, 난 이거 싫어라고 하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되는 게 바로 거부권입니다. 그럼 바꿔서 말하면 만장일치를 해야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그 얘기잖아요. 5나라만큼은 만장일치가 돼야 넘어가는 거예요. 한 나라라도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보리에서 뭔가 결정을 하려면 상임이사국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유엔의 의사결정 구조가 이거 비민주적이다 이런 비판도 실제로 있어요. 네. 근데 국제사회가 사실 힘에 의해 움직이다 보니까 현실주의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어쨌든 유엔 안보리 이제 세계의 치안,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냉전이 또 끝나면서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모색하게도 되는데요. 네. 평화유지군 같은 걸 만들려고도 합니다. 그럼 유엔 평화유지군 이게 다 안보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저기서 행패를 부려. 야, 조용히 안 해? 이렇게 하고 안 되겠군. 군대 보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 대 국가 파병이 아니라 좀 국제기구 차원에서 뭔가 상위에서 좀 내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국제 평화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안보리가 관장한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 의미와 중요성을 아실 테고요. 그러면 유엔 평화유지군 창설 당시 안보리가 어떤 논의했었는지 1992년 당시의 리포트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유엔 사상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의 정상회담이 앞으로 2시간여 후에 시작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탈냉전 시대를 맞아서 신세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유엔의 역할 강화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본부에서 이대우 특파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각국 정상들은 현 시점이 유엔 창설 이래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집단 안보 체제를 공고히 하는 최적의 시기라는 인식 아래
평화선언을 채택하고 평화유지 상비군 장설도 서두를 계획입니다. 특히 군축 문제를 비롯해서 군비 통제, 재래식 무기에 대한 이전 등록,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미사일과 같은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됩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분쟁이 일어난 다음 불을 끄는 사후 평화 유지가 아니고 분쟁이 예견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책, 다시 말해서 유엔의 분쟁 예방 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빈곤이 존재하는 한 인류 평화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저개발 국가에 대한 경제 개발과 빈곤 퇴치 문제도 각국 정상들의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에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따르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갈리 유엔 사무총장의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아, 네. 박인규님이 오늘도 추억 돋는 화면과 화질이네요 전화는 하셨고요. 추억과 함께 돌아옵니다. 네. 네, 한성님, 정도현님 다 네. 백지연 앵커라고 네. 오랜만이라고 또 네. 김영윤님도 백지연입니다. 네. 다들 오랜만에 보셔서 가수 아니고요. 네, 어. 오랜만에 보셔가지고 네. 그러네요. 네, 안보리가 국제 안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근데 저 시점이 이제 92년이니까 사실 소련은 무너지던 시점이고요. 그렇죠. 중국도 경제난으로 막 성장하던 시기고 상임이사국 중에 미국이 그때 걸프전에서 막 이라크 패면서 네. 힘을 과시하던 시기.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주도하던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새로 형성된 막 질서가 미국 주도로 좀 더 단일 패권 아래 좀 헤쳐 모여가 되면서 강해졌고 그러면서 이제 핵무기 확산, 미사일 개발도 이제 막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강대국들의 견제라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위험한 무기의 확산을 막는 역할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1990년대 미국이 눈에 불을 켜면서 이제 힘을 딱 과시하고 있던 그 시기에 북한이 핵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그럼 뭐 한보리가 북한 딱 걸리는 문제에도 거죠. 딱 기다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바로 그 얘기는 두 번째 키워드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두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대북 제재가 되겠습니다. 대북 제재. 네. 아, 대북 제재 이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안보리가 제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클린턴 정부가 북한 폭격하려고 하죠. 영변 핵시설. 맞아요. 그래서 막 한반도 전쟁 위기까지 막 불거지던 시기였어요. 맞아요. 네.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정말 심각했고요. 그래서 전쟁 위기로 간 적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막 어떻게든 그냥 넘어가면서 북한이 물밑에서 핵 개발을 꾸준히 해왔고요. 그러면서 90년대를 보내고 2006년에 처음으로 북한이 핵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파문이 일으켰잖아요. 그때 난리가 났었죠. 당시 미국이 볼 때도 북한은 통제 불가능한 나라다. 또 반미 국가다. 이런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딱 실험하다 보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은 위기의식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이거야말로 국제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강력한 제재를 천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보리에서 의제로 다뤄졌겠네요. 당연히 다뤄졌고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다양한 금수 조치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일각에서는 이제 이거 군사적으로도 좀 쳐야 되는 거 아니냐. 군사 제재, 군사적 개입까지도 거론이 되는데 당시 이제 중국 등의 반대로 아까 말했잖아요. 거부권 반대하니까 이제 군사 제재까지 이어지지는 않았고요. 결국 그래도 중국이 그럼 그냥 놔두냐 했을 때 또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이 통과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때는 상임이사국들이 모두 찬성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5개 상임이사국이 군사 제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이 북한의 자금줄을 끊고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어쨌든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건 맞기 때문에 막을 명분이 없었죠. 그래서 북한의 강도 높은 제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여러 제재 조치와 함께 생겨난 게 바로 북한과의 무기 거래 금지입니다. 아,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다 같이 북한과는 무기 거래 안 돼, 뭐 하지 말자, 뭐 이런 거네요. 뭐 거기서 사치품 단속, 밀거래 단속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많은 것들이 그때 결의가 되는데요. 당시 2006년 대북 제재 채택 당시 보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네. 광범위한 경제 봉쇄 조치를 담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김세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결의안은 유엔 헌장 7장 41조에 따른 경제적, 외교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과는 대량 살상 무기나 탄도미사일,
중화기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북한의 해외 금융자산과 경제적 자원들을 동결하고 연루자의 출입국을 제한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도 금지시켰습니다. 밀거래를 막기 위한 화물 검색은 표현이 다소 완화됐지만 역시 결정사항으로 포함됐습니다. 이들 조치들은 모두 유엔 헌장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안보리는 또 결의 이행 상황을 감독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유엔 헌장 7장을 적용한 최초의 대북 결의안을 채택한 오늘 안보리 회의장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It is gangster-like for the Security Council to have adopted today a coercive resolution. 특히 박기련 북한 대사가 전면 거부를 선언한 뒤 바로 퇴장하자 존 볼튼 미국 대사가 흥분해 언성을 높이는 등 북미 간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But I want to call your attention to that empty chair. That is the second time in 3 months that the representative of the DPRK have 북한에 대한 군사 제재의 가능성은 배제됐습니다. 하지만 경제 제재의 강도는 사실상 북한 봉쇄와 다름없다는 평가입니다. 굉장히 날선 발언들이 북한이 그러죠. 오가는. It's gangster-like. 깡패 같은 놈들아 막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니까 The representative of DPRK 북한 대표놈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싸우고 그러니까요. 막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마지막에 이제 김세용 특파원이 당시에 군사 제재 가능성은 배제됐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북한 봉쇄와 다름없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 때부터 북한의 무기를 사고 파는 건 금지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보리 결의라는 게 결국 힘센 나라들이 중심이 돼서 으쌰으쌰 정하는 거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근데 이거 어길 수 있을까요? 힘 제일 센 사람이 앞으로 이 선 넘어오면 안 된다 했을 때 어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안보리 어떤 제재나 결의가 그래서 사실상에 이제 구속력이 있다고 언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북한은 2000년대 내내 강력한 제재를 받으며 경제적 어려움 등에도 봉착하게 됩니다. 벌써 10년도 훨씬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제재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강산이 변할 만큼 긴 시간 동안 제재 속에서도 핵무기 결국 완성을 했어요. 핵실험도 여러 차례 했고요. 그리고 핵무기만 있으면 미국에 직접 위협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실어나를 장거리 미사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륙과 대륙을 넘나드는 미사일 개발도 북한이 이후에 착수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ICBM이죠. 영어로 인터컨티넨탈. 호텔 이름이 아니고 컨티넨탈이 대륙이에요. 컨티넨트가 대륙과 대륙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볼리스틱. 이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미사일. 그래서 ICBM이라고 부르는데 네. 북한이 ICBM을 발사한다면서 계속 말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 로켓을 실험하고 있다. 아, 우리는 우주로 간다. 네, 우리 군사 기술도 고도화한다 이랬는데 왜냐하면 이 우주 로켓과 대륙을 오가는 탄도미사일 ICBM의 추진체의 기반 기술이 동일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도 누리호 발사됐을 때 우리는 우리 위성이 갔구나 이랬지만은 BBC에서는 이제 한국이 ICBM 기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은 자신들은 평화적 목적의 우주 기술 개발이라면서 계속 발사 실험을 했지만 국제사회는 저거 핵무기 실어나르려고 한다. 핵무기 강화다. 핵 미사일 개발로 간주했고요. 북한이 그럴 때마다 북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도발은 계속되고 제재도 계속되고 이런 그렇죠. 상황이네요. 여기까지가 북한과 안보리 사이에 얽힌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네. 여기서 그럼 잠시 하던 얘기를 멈추고 이번에는 러시아 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러시아로 살짝 그거는 틀면. 바로 다음 키워드에서 해보겠습니다. 러시아로 살짝 틀어서 세 번째 키워드 네. 가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소모전입니다. 소모전. 이거 딱 봐도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 같아요. 맞습니다. 러시아 얘기하려면 지금 우크라이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작년부터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해왔죠. 당시에 많은 세계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도 저희가 네. 뭐 다른 자석에서 다른 컨텐츠로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전쟁 안 날 거다 그런 얘기 많이 왜냐면 했었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었고요.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교수님들이 나와가지고 네. 러시아가 잃는 게 너무 많아서 전쟁까지는 안 갈 거예요. 다 이랬어요. 근데 실제로 침공을 했고요. 그리고 전쟁이 난 다음에도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한두 달이면 끝납니다. 왜? 러시아가 군사력이 강하니까 러시아가 빨리 이기고 끝낼 겁니다. 이랬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도 하고 있죠. 아직도 안 끝났어요. 1년 넘게 버티면서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데 전쟁이 장기화한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좀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워낙 거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수도를 지키면서 막 사수하고 막 그 국방색 티셔츠 입고 막 SNS로 막 독려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국민들이 전쟁에 또 동참하면서 러시아의 공세를 막아냈던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의 군대 전열이 생각보다는 약했다. 이런 평가도 나왔었습니다. 네. 러시아가 물론 핵무기를 가진 군사 강국임에는 뭐 부인할 수 없지만 이 재래식 전력의 경우에는 2차 대전 때 쓰던 무기를 그대로 가져온다든가 장비도 노후한 게 많았고 무엇보다 군대를 좀 급조하면서 훈련 상태가 좀 부실한 그런 군대들이 허무하게 병력을 잃는 경우도 속출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가 수세에 몰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서 러시아가 대반격을 당하고 이럴 때 바로 세 번째 이유. 서방 국가들, 미국,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무기 지원을 시작을 네. 하게 돼요. 그러면서 각종 무기, 탄약 계속 지원이 들어오고요. 일부 국가들은 전차와 전투기까지 물량 지원이 막 이어지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거 작다고 좀 방심했는데 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지리한 장기전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길어진 거네요, 전쟁이.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세 번째 키워드 소모전 양상으로 흐르게 된 거고요. 길어지니까 일단 총알 다 떨어질 거고요. 러시아는 내부에서 반란까지 일어나면서 힘든 상황을 보냈고 탄약이나 미사일도 떨어지니까 러시아는 핵무기 쓴다는 말까지 나왔죠. 네. 무기가 재래식 무기 다 썼으니까. 그래서 이런 우려까지 나왔는데 군사력 소모가 심한 상태에서 그렇다고 러시아가 핵을 쉽게 쓰기는 또 자기도 당하는 게 있으니까 쉽진 그럼요. 않고. 네. 그러다가 이제 지난 7월에는 전쟁 500일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사실 그때 나온 보도를 보면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지쳐 있어요. 이거 언제 끝나냐. 이게 대치 상태가 오래되니까. 그래서 좀 출구가 없는 소모전이 이어진다라는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모습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네. 7월 모습입니다. 건물 전체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고 옥상엔 콘크리트, 철근 잔해들만 가득합니다. 구급대원들은 부서진 건물 곳곳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주민들을 구조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를 향해 순항미사일 10기를 발사해 최소 6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친 겁니다. 하지만 지난달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도 고착된 전황을 반전시킬 만한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치열한 전투 끝에 동남부 지역 일부를 탈환했다는 소식만을 간간히 전하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최근 BBC와의 인터뷰에서 지뢰 등으로 인해 진격 속도가 느리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포리자 지역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상대방이 원전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어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Обстановка достаточно напряженная, потому ч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елика угроза диверсий со стороны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평화 협상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포함해 러시아에 빼앗긴 모든 영토를 회복해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고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서 점령한 남부 4개 지역을 절대 내줄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전쟁 길어지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우크라이나 상대할 무기가 필요한 상황이네요. 그래서 러시아도 상당히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상대하는 우크라이나 뒤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입니다. 그러네요. 사실 국제 평화와 안전을 잘 지키려면 그 줄반장들 5명이 서로 힘을 합쳐야 반이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안보리에서 리더십을 갖는 나라들이 서로 힘을 합쳐야 치안이 좋아지는데 오히려 그 리더십 있는 나라들끼리 서로 뒤로 무기 대주고 오히려 대치하고 있다면 이게 합이 맞을 수 있을까요? 안보리 자체가 파행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보리에서도 뭔가 해결하기도 어렵고 또 러시아는 본인이 당사자가 된 전쟁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도 길어지지 또 푸틴은 내년에 대선입니다. 지지율도 지금 떨어지고 막 이런 어려움도 있지. 이런 상황에서 수세까지 몰리니까 안보리 자체에서 뭐 평화 논의 자체가 좀 불가능하고요. 당사자들이 다 연루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원래 그래서 러시아의 침략 전쟁 이런 것들도 만약에 러시아가 그냥 일반 국가였다면 안보리에서 뭐 중재도 하고 뭔가 했겠지만은 지금 러시아는 자기의 조치를 자기가 거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상임 이사국이다 보니까 안보리도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어떤지 다시 한번 북한 상황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북한을 집중을 네. 해보면 네. 네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그렇죠. 네 번째 키워드가 바로 발사 실패가 되겠습니다. 발사 실패. 이게 북한 얘기죠.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또 북한대로 그 사이 마음이 급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대외 정책에서의 가장 우선순위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였어요. 그렇죠. 북미. 왜냐하면 아까 90년대 때 미국이 주도하던 세계 질서였고 자기를 제재하는 그 뒤에는 미국이 틀어쥐고 있으니까 미국과 협상해서 얻을 건 얻어내고 자기가 지킬 건 지키자 뭐 이런 기조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또 기조가 트럼프 대통령 때는 뭔가 이런 게 좀 보이는 듯 싶었습니다. 그때 북미 정상회담 때 진짜 뭔가 될 것 같아 이러면서 그때 기대감이 엄청났죠. 저도 베트남 그때 갔었지만 세기의 회담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났고 맞아요. 트럼프랑 김정은이 악수하고 이런 모습 자체가 전 세계로 이질적인 그 영상이 나가면서 야 이거 기존 질서가 흔들리는구나 이런 인상을 줬었는데 실제로 미국과 대화 잘 안 됐고요. 그러면서 북한은 다시 고립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뭔가 학습 효과를 얻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 오히려 강화하겠다고 얘기하고 하면서 대화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또 바이든은 바이든 정부대로 아프간에서 철수하랴, 중국 상대하랴, 자기도 전선이 많아지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분산된 측면도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선택했던 건 뭐였을까요? 뭐 어째나 저째나 핵무기. 그렇죠. 핵무기를 더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돌아선 거죠.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네 코앞에다가 한번 갖다 놔볼게. 그래서 핵탄두를 더 소형화하고 그러면서 이 소형화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국지적으로 쓸 수가 있다 보니까 평택 미군 기지 날릴 수 있다라는 식의 어떤 위협. 그래서 이제는 그리고 또 재래식 무기만 비교해보면 이제 한국 전력이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네. 예전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뭐 최신의 전투기나 이런 게 객관적 전력에서 밀리다 보니까 북한은 핵무기를 소형화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도 핵무력을 쓸 수 있다 이런 엄포를 놨던 거고요. 네. 그럼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미국과 핵무기를 공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핵 공유 요청하고 그리고 한미일이 힘을 합쳐서 북한을 막자 뭐 이러면서 북한을 또 더 몰아세우던 약간 그런 상황이 이어졌던 거죠. 한미일 전선에 이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로 더 우리 좀 친하게 지내자, 더 밀착하고 이런 그렇죠. 움직임이 있었던 그래서 거잖아요. 한미일 대 북중로 구도로 자연스럽게 이제 3대3 구도로 형성되던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 누리호 성공 이후에 자신들도 인공위성, 군사 정찰 위성을 쏘겠다면서 미리 주변국에 알리고 발사를 시도합니다. 근데 이게 실패했잖아요. 그게 5월 달이었어요. 근데 이게 네 번째 키워드 발사에 실패했던 거예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 지금 쏩니다. 잘 봐라잉 막 이랬는데 그냥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잔해물을 우리 군이 건져서 막 분석까지 하고 하니까 약간 어떻게 해서 기분이 좀 발끈하죠. 그래서 우리 다시 쏠 거다 이러면서 굉장히 급하게 2차 발사 또 바로 합니다. 그런데 2차 발사도 어떻게 됐죠? 실패했죠. 실패했습니다. 2차 발사 실패하고요. 어찌 보면 좀 서두르다가 약간 망신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 물론 이제 우주 개발이라는 게 수도 없는 실패의 역사고 그럼요. 우리도 나로 2번 실패하고 3번째 간신히 성공했어요. 사실 이런 실패가 쌓이면서 축적이 되는 건데 북한 같은 어떻게 보면은 그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약간 전체주의적 성격이 강한 체제에서 네. 뭔가 이 영이 안 서는 약간 좀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2차 발사 때 북한이 또 바로 실패를 인정하면서 3차 발사하겠다고 또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8월이었습니다. 당시 2차 발사 실패 당시 모습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오전 6시 10분쯤 제2차 군사 정찰위성 발사가 사고로 실패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로켓 천리마일령에 탑재해 두 번째 발사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발사 장소는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입니다. 북한은 로켓 천리마일령의 1단계와 2단계는 모두 정상 비행했다고 밝히면서 3단계 비행 중 비상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로 돌아갔다고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북한 우주개발국은 사고 원인을 빠른 기간 내에 해결해 오는 10월 세 번째 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하겠다고 또다시 예고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합참은 확고한 연합 방위 체제로 현재 진행 중인 을지 연습을 강도 높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두 번째 정찰위성 발사는 지난 5월 1차 실패 이후 3개월 만에 재시도입니다. 지난번 발사 실패 직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찰위성 실패는 가장 엄중한 결함이라고 질책했던 만큼 북한으로선 이번 발사는 성공시켜야 했다는 압박이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북한 계획대로 날아갔다면 서해해상 두 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한 곳에 각각 우주발사체의 1, 2, 3단 추진체가 낙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우리 군이 지난 5월 추락한 북한의 위성체를 인양해 분석해봤을 때 군사적 효용이 전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5월에 1차, 그렇죠. 8월에 2차, 네. 지금 10월에 3차 다음 달이에요. 네. 발사하겠다고 지금 예고한 상황이잖아요. 아, 저는 지금 연구진 입장이라면 굉장히 압박이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실무진은 드는데요. 속이 타들어가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3차 발사 성공 부담이 가장 큰 상황에서 북한이 가장 필요한 건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우주 기술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제 북러 정상회담이 열린 겁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그것도 우주기지에서. 예, 본론이 마지막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볼까요? 바로 마지막 키워드는 빅딜이게 되겠습니다. 빅딜.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서 딜이 있었던 거죠. 네, 앞서 보신 대로 러시아는 지리한 소모전 끝에 소모성 무기가 필요했고 우리와의 지상전에 대비해왔던 북한은 이런 무기 재고가 많습니다. 반면 북한은 수세에 몰린 우주 개발을 10월에 역전시켜야 될 묘수가 필요하고 사실 우리나라도 원래는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자극을 받아서 나로 개발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힘으로 좀 힘드니까 그때 러시아 기술을 빌려다가 지금 나로를 발사했던 건데 지금 공교롭게도 북한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 돼서 러시아로부터 우주 기술을 전수받고자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손을 내미는 상황인 네. 거네요. 근데 이제 어제 러시아는 우주 기술을 지원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어요. 사실. 예, 직접 이야기를 했고 어제 우주 기지를 회담 장소로 선택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는데 푸틴 대통령이 여기서 이제 우주 기지에 김정은 위원장이 오니까 이제 악수를 합니다. 하면서 이곳이 우주 기지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기지 둘러볼 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푸틴한테. 그래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도와줄 겁니까? 했더니 푸틴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왔다라면서 사실상 인정을 했고 그래서 북한과의 협력을 공식화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우주로만 가면 괜찮은데 그쵸. 이게 우주 기술이 군사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우주로 가는데 이렇게 하면 미국으로 그렇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위성을 싣고 우주 공간을 올리는 행위는 핵탄두 교체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사실상 러시아의 이런 기술 이전은 핵미사일 기술 이전과 다름없다라는 분석이 그래서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어제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가 성스러운 전쟁을 하고 있다 추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무기 지원 사실을 직접 공개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푸틴의 전쟁에 힘을 보탠 거 아니냐는 분석 그래서 나온 거고요. 네. 근데 바꿔 생각해 보면 이제 아까 전에 우리 그 특파원들이 보도한 옛날 영상 보셨지만 북한의 무기는 사지 말자고 안보리에서 이미 다 결의가 됐던 거잖아요. 이미 네. 10수년 전부터.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어찌 보면 그동안 북한이 받던 제재가 무력화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동안 미국 주도의 어떤 국제 질서는 이제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안보리 차원의 다자 제재를 계속 부과하면서 북한의 돈줄을 막고 무기 거래도 막고 고립시키고 하면서 관리 유지를 해온 거예요. 현안 관리를. 그런데 그리고 그런 제재에 러시아도 동참해 왔던 거죠. 동참해 왔으니까 그동안 어쨌든 제재가 쌓여 있었던 건데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러시아가 북한과 이렇게 밀착하게 되면 지난 15년 넘게 유지해온 대북 제재의 근간이 흔들린다 이런 상황이 나온 겁니다. 이제 북한이 도발할 수 있도록 러시아가 이제 약간 디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셈이네요. 내가 제재는 막아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봐. 뭐 극단적으로 뭐 이런 비유하는 분도 계셨지만 사실 그 동안에도 최근에는 이제 미국과 러시아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북한의 추가 제재를 반대해 오긴 했어요. 추가 제재는 어차피 네.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번 조치가 문제인 건 새로운 제재는 고사하고 이미 그동안 쌓아놨던 것까지도 풀어줄 수도 있는 셈이 되다 보니까 뿌리를 흔드는 거니까. 이러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파장이 큰 상황이고요. 당장 안보리 차원에서 보면은 그동안의 여러 제재들 중에 이제 군 수뇌부들 여행 금지도 제재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금지 대상인 인물들이 러시아에 대거 여행을 갔습니다. 같이 네. 순방길에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 깨진 거죠. 제재가. 러시아가 직접 깬 거죠. 그건. 깨고 만약에 이 말 나온 대로 무기 거래까지 되면
정말 중요한 게 또 깨지는 거고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깨지면 기존의 어떤 평화를 유지하기로 협의했던 그 대전제 자체가 흔들린다. 이런 평가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미국이 별도 제재 검토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네요. 근데 미국이 사실 그동안 제재 안 한 게 아니거든요. 러시아도 제재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거를 막지 못했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사전에 정보도 흘렸잖아요. 야, 니들 만나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허튼 생각하지 마라는 식의 경고 메시지 보냈는데 결국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은 별도 제재를 논의하기 위해서 한국, 일본 등과 수출 통제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제재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실효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살펴봤고요. 네. 그럼 이슈 정리 키워드 하나씩 짚어보며 마무리해 볼까요? 네, 일단 안보리라는 키워드 없이는 어제의 상황 해결이 어렵다. 네. 안보리는 평화 유지를 위해 만든 2차 대전 이후의 전후 질서다. 5개의 강대국이 좌지우지해왔는데 그중에 핵심은 미국이었다. 근데 북한이 90년대 이후 핵 개발을 하면서 이 안보리로부터 특히 미국 주도의 안보리로부터 많은 제재를 받아왔다. 그래서 북한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러시아는 세 번째 키워드 소모전을 하면서 탄약이 궁해졌고 북한은 잇따른 발사 실패로 이제 핵무기의 어떤 완성 단계인 발사체 기술의 마무리가 조금 아쉬운 상태였고 이거를 둘이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는 듯한 딜을 그게 바로 5번째 키워드 빅딜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회담이 어제 열렸다. 근데 이거는 안보리를 중심으로 했던 기존의 평화 유지 체제의 균열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의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될지 좀 걱정도 되고 좀 주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네요. 그럴수록 뉴스 바사삭을 경청하시면 되겠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 바사삭 MBC 염규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